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0일 밤 9시 56분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한 2주 전에 바람이 좀 선선해져서 이제 여름이 물러가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다시 엄청 더워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겨 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다시 가을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장마가 끝나면 다음 주 초부터는 뭐 한 12도, 15도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니 참 감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펄이 빛나는 밤은 오랜만에 괴인 사연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그동안 또 많은 괴인 사연들이 쌓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사연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펄하! 저에게는 같은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살 정도로 친밀한 1살 차이가 나는 사촌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마치 코딩된 로봇처럼 머릿속에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평소에도 인간에게는 한없이 차갑고 동물에게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언니의 성격이 특이하다고는 생각했으나 괴인이라고 정의 내리게 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때는 2018년 여름, 정말 밖에 나가면 쭈란이 되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언니 집에 놀러간 저는 언니와 함께 도라에몽 극장판 시공여행을 감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갑자기 "아, 맞다! 여름방학 특강이 있는데 까먹었다!" 라며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아파트에서 25분 남짓 걸어가면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 차량이 없었기에 그 더운 날 학원까지 달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께서는 날도 더운데 학원까지 태워주겠다며 언니와 함께 집을 나섰는데요. 그런데 언니와 할아버지가 나가고 한 20여 분 지났을까?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늘 잔잔하고 느긋하신 목소리 대신 무슨 일이라도 생긴 듯한 급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 혹시 집에 언니 왔드나? 에? 할아버지랑 지금 같이 나갔잖아. 그래, 알겠다. 할아버지, 무슨 일? 뚜. 저는 처음으로 듣는 조급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랬지만,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록 할아버지께서 집에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른 볼일이 생겼겠거니 기다리자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쯤이 되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야, 할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 가게 아파트 밑으로 내려와. 깜짝 놀란 저는 엄마 차를 탄 후 다행히도 크게 다치신 건 아니라는 말을 듣고는 안도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본 할아버지는 눈으로는 다친 곳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괜찮아 보였고 의사 선생님은 경과를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모닝이 트럭에 치였는데도 정말 운 좋게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며 사촌 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언니에게 아픈 곳은 없냐며 어디 갔었냐고 빨리 검사받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당연히 언니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사고가 난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가는 중에 사고가 났고 언니는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언니가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 할아버지께 자초지종을 물으니 학원을 가는 길에 뒤에서 트럭이 박았으나 언니는 트럭이 박았는데 빠른 속도가 아니라서 무사했고 언니가 괜찮은지 뒷좌석을 보는데 언니가 사라져 있더랍니다. 사고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언니가 보이지 않자 집에 돌아갔나 해서 저에게도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학원 특강을 들어야 한다는 명령어가 입력된 언니에게는 교통사고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았고 그저 차 멈출게, 언니 응 걸어갈게 라는 출력값이 나온 것입니다. 언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멀쩡하게 그리고 늦지 않게 학원 특강을 마치고 병원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언니의 뇌 구조가 신기하다 못해 무서웠고 저에게 언니는 아직까지 제 인생 최고의 괴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신청곡은 악동 뮤지션 수연의 에일리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주신, 언니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누구보다 많이 우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신 2. 언니는 인간은 사라지고 동물만 남아야 한다는 심윤수 작가님과 유사한 신념으로 수의학과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있어. 이럴 수 있어. 뭐 입력되면 그거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유성이 떨어져도 가야 돼. 땡벌이 와서 쏴도 가야 돼. 그걸 해야 돼.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쳤는지 확인 안 함. 학원 가야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목표지향적인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행 계획 같은 거 짜서 무슨 식당 있으면 무조건 거기 가야 되고 거기 안 가면은 이제 막 안절부절하고 갔는데 이제 닫아져 있거나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없어져 있으면 정말 이제 안절부절하고 분노가 치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요. 아무튼 수의학과에서 열심히 공부 중이시라니 좋은 수의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연의 에일리언 틀어드리겠습니다. 악뮤 수연의 에일리언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괴인은 인터넷 괴인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선 위키충이라고도 불리었죠. 이 친구는 수십 년 전 인터넷이 아직 생소한 문물이었을 때에도 인터넷이라는 문화에 광적으로 집착을 보였고 인터넷이 상용화된 지금까지 모든 정보와 지식과 가치관을 인터넷 검색으로 습득하는 녀석이었습니다. 각종 위키 사이트 등이 그 녀석의 주요 서식지였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알다시피 인터넷, 특히 위키 사이트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찾아보지만 그 친구는 모든 인터넷 기사와 위키 문서, 검색해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진심으로 믿고 또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할 때에도 그건 그게 아니고 이래서 그래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 후 어디서 들었냐고 하면 매우 흥분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정확하게 자신이 본 인터넷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대화의 내용과 정보는 전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거나 아예 틀린 정보도 사실인 양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요리를 전문으로 하셨던 한 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친구들을 초대해 저녁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는데 그 위키충이 어깨 너머로 요리하시는 것을 보더니 거기 참치캔 국물 넣어야 맛있는데 이러는 겁니다. 나름 요리에 자부심이 있으셨고 또 한 분씩 있는 활발 유쾌한 아주머니였던 저희 친구 어머니는 뭘 또 이래라 저래라요. 직접 해보도 못했으면 그냥 처먹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위키충이 말했습니다. 요리 대결하실래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우리들은 그 녀석이 오늘 오전에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되던 요리 대결 TV 프로그램을 매우 재밌게 봤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 친구가 왜 남의 어머니 음식에 저렇게 예의가 없이 구나 싶던 찰나 좋다라고 외치는 아주머니. 그 친구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근엄하게 말하고는 폭풍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요리를 먹을 때까지 우리 친구들은 그저 관객이었습니다. 위키충은 인터넷상에 있던 모든 요상한 요리법들을 전부 숙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요법스러운 조리법으로 된장찌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참치캔, 버터,
온갖 이상한 재료를 넣고 바글바글 끓입니다. 정확히 뭘 넣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유와 꿀을 넣었던 것은 확실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대망의 두 된장찌개가 식탁에 놓였고 그 두 개의 맛은 위키충의 찌개가 압도적으로 맛있었습니다. 아니 적당한 감칠맛과 짠 듯 안 짠 듯 미묘한 간 조절, 깊은 향이 어머니에겐 죄송하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연히 요리 경험은 전무했고 그게 거의 살면서 처음 해본 요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5분 만에 인터넷 서핑으로 전통의 어머니 요리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고 그 녀석은 인터넷 정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정보라며 자신만만해 했었지요. 또 한 번은 친구 아들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 방에서 어린이용 성교육 책을 발견한 저와 위키충은 철없는 삼촌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위키충은 이런 건 인터넷에서 진짜 잘 볼 수 있다 면서 진지하게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얼른 저는 그 친구의 입을 막고 무슨 짓이냐고 타일렀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광인은 삶과 인터넷이 하나가 되어 결국 웹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과장 좀 보태서 아마 나무위키 문서 중 1000개 이상은 그 녀석의 손길을 거쳤을 것입니다. 요즘은 바빠서 잘 못 만나지만 가끔씩 생각나네요. 신청곡은 보 버넴의 Welcome to the Internet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관이셨군요. 나무위키 사관이셨군요. 근데 그 레시피는 정말 궁금하네요. 버터와 우유와 꿀이 들어가는. 근데 버터, 우유, 꿀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 세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잘 붙는 재료 아닙니까? 근데 그게 된장찌개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세 개가 들어가면은 진짜 맛있긴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근데 된장이랑 그게 어울리려나? 아무튼. 자, 보 버햄의 Welcome to the Internet 틀어드리겠습니다. 보 버햄의 Welcome to the Internet이란 곡이었습니다. 이 가사가 되게 재밌는 노래 같은데 나중에 해석된 버전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약간 미국 장기하 느낌이 있군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30대 초반의 펄떡이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저는 살면서 이불킥만 할 일도 망한 사랑도 특별히 없었던 평범한 사랑이지만 길을 걷다 보면 대체 너 왜 그러는 거니? 라는 말을 종종 듣기에 괴인 사연에 저를 조심스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길에서 비둘기들을 보면 그 아이의 발가락 개수를 세곤 합니다. 물론 직접 잡아서 일일이 세는 건 아니고요. 눈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세지요. 그렇게 세다 보면 발가락이 온전하지 못한 비둘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발이 하나 통째로 없는 비둘기도 많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삶의 위안을 얻습니다. 쟤보단 내가 사는 처지가 나은걸, 이런 마음보다는 발가락 몇 개, 또 발이 하나 없어도 당당하게 자연에서 살아남고 또 열심히 머리를 바닥에 쪼아대며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비둘기들에게서 발가락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본능적인 삶의 열망을 엿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가졌던 문제와 고민들이 조그마해지는 느낌도 받습니다. 어쩌면 그저 태어났기에 살아가는 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 또한 무엇이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둘기의 발가락을 세며 삶의 위안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괴인스럽지 않나요?
저도 누군가에겐 괴인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껏 만나온 제 인생의 괴인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어쩌면 커피 한 잔 같이 마셔보면 그들이 괴인에서 철학자로 나름의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인상 깊은 이야기꾼으로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건 하나의 우주를 만나는 것 같다고 하던데 오늘도 펄이 빛나는 밤을 통해 수많은 우주를 만나고 듣습니다. 신청곡은 발가락 없는 비둘기들의 삶과 각자의 발가락이 없는 인생을 치열하게 이겨내는 우리네 모두에게 이 곡의 첫 소절을 바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릴보이 원슈타인의 Friends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야, 그 비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저는 비둘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비둘기 중에 그 목 부분에 있는 털 있잖아요. 거기가 자갯빛,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볼 때마다 아니 쟤네들은 털이 어떻게 돼 있길래 저기가 자개색으로 빛이 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고 발가락 개수를 세어볼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저도 비둘기를 보게 되면 발가락 개수를 좀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예전에 제가 남영동에 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 비둘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전깃줄 위에. 근데 하루는 제가 약간 좀 아싸여가지고 그냥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는데 그 제 모자에 정말 거대한 새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오전 9시에 등교했거든요. 그 점심시간 3시간 동안 저는 이제 그 똥 맞은 모자 쓰고 이제 수업을 들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제 모자에 똥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해줬어요. 비둘기 하면 난 그거만 생각나. 비둘기 새끼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음 신청곡은 릴보이와 원슈타인의 프렌즈입니다. 릴보이와 원슈타인의 프렌즈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디. 다들 날개 다친 나비를 치료해주고 꼼장어를 키우며 라면 속 고둥을 동정하며 먹는 생태 동아리의 특급 주술사 사연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사연이 조금 짧아 아쉬웠다는 평이 있어 몇 글자 더 적어보려고 합니다. 서해의 섬으로 탐사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 섬에는 매미가 무척 많았습니다. 매미가 많은 것은 서울 같은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매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급 주술사님과 산을 오르고 있는데 뭐라 중얼거리시면서 매미를 잡아 지퍼백에 담으시더군요. 그분은 주로 개미와 나비를 채집하셔서 저는 매미를 잡으시는 이유를 묻고야 말았습니다. 들려온 대답은 친구가 먹는다길래 갖다 주려고요. 매미 종마다 맛이 달라요. 땅콩 맛이 나는 것은 유지매미, 어떤 매미는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매미는 털매미예요. 종별로 맛을 기록한 일본 글도 있어요. 메뚜기도 번데기도 아닌 매미라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섬에는 보기 힘든 털매미가 꽤 나왔기에 맛이 좋다는 그 매미를 한 마리 잡아가시더군요. 친구의 먹는 용도라 하셨지만 그분도 몰래 한 입 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 탐사 때의 일이었습니다. 야간 채집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도중이었습니다. 밤이라 그런지 숙소 외벽에는 큼지막한 이질바퀴들이 기어다니고 있었고 저는 기겁을 하며 숙소로 들어가던 도중 특급 주술사님께서는 포충망과 손으로 열심히 바퀴들을 잡아 지퍼백에 담으시더군요. 용도는 직접 번식시켜서 바퀴 이새들을 다른 곤충의 먹이로 쓰거나 소량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바퀴는 꽤 영양이 좋아서 파충류나 곤충 같은 동물들의 먹이로 자주 쓰입니다만 직접 잡아서 번식시킬 정도의 괴이는 처음 보았습니다. 또 해변에 모래를 담아와서 탁자 위에 그것을 펼쳐놓고 포크를 통해 모래 속의 고둥 껍데기들을 하나하나 분류하는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시간의 노력 끝에 굉장히 예쁘게 생긴 개오지 부치와 고둥을 발견하고는 개오지 부치과의 고둥을 발견하고는 기뻐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괴인 특집엔 괴요가 어울리겠지요. 노이즈 속 비틀즈라 불리는 다니엘 존스턴의 An Angel Cry를 신청하며 사연을 마칩니다. 이야, 정말 곤충에 대한 어떤 거리낌이 없으시군요. 거의 갈로아님이네요. 저도 곤충을 이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곤충을 먹인 사람은 다름 아닌 김풍 작가님이지요. 김풍 작가님의 냉동실에는 예전에 장가가기 전이었는데 김풍 작가님이 놀랍게도 냉동된 식용 곤충들이 있었습니다. 김풍 작가님께서 냉부하던 시절에 잠깐 동안 그 곤충 박람회, 곤충으로 만든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 박람회? 뭐 그런 거 홍보대사? 뭐 그런 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요리 관련한 그런 어떤 행사에 자주 섭외가 되셨는데 곤충을 그 주재료 또는 부재료로 해서 이렇게 요리를 만드는 그런 행사를 준비 중이셔서 아마 연습용으로 집에 갖다 놓으셨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불행하게도 제가 그 타이밍에 김풍 작가님 집에 이제 놀러 가게 된 거죠. 그러더니 그분 특유의 그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그 권해야 한다는 그 말투로 그 혹시 곤충 먹어본 적 있냐면서 저에게 곤충을 꼭 먹어봐야 된다고 진짜 괜찮다고 하시면서 곤충을 이제 세 종류를 꺼내서 주셨어요. 그 하나는 그 고소해라고 불리우는 밀웜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에였습니다. 누에 나방의 애벌레죠. 그 고치를 만드는 누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뚜라미였습니다. 제가 말한 순서대로 먹는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고소해, 즉 밀웜은 어떤 맛이었냐면 일단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그 작기 때문에 일단 거부감이 그렇게 크진 않고 또 바싹 말라 있어가지고 냄새도 말린 새우랑 되게 비슷합니다. 맛도 말린 새우랑 거의 흡사해요. 아마 가루로 갈면은 거의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냥 작은 말린 새우 정도의 맛과 식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린 누에였는데 비주얼 자체는 그 과자 중에 바나나 킥이라는 과자 있잖아요.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바짝 말린 누에였는데 그거 맛은요 상당히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어떤 맛이 나냐면 그 파래김 맛이 나요. 파래김 맛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얘네가 뽕잎만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뱃속에 얘를 말리면서 그 뽕잎도 건조가 돼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먹으면은 그냥 고소함과 함께 그 말린 잎사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괜찮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맛이었고 귀뚜라미가 까땜입니다. 귀뚜라미는 일단 좀 혐오스러워요. 그 생긴 것 자체가 혐오스럽고 특히 이제 뒷다리가 좀 발달돼 있고 거기에 약간 뭐랄까요 가시처럼 생긴 털이 나 있어요. 그게 좀 까땜이에요. 그게 좀 일단은 진입 장벽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걔는 고소해랑 누에랑은 달리 입에 넣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비주얼에서 오는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맛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그냥 저냥 먹을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곤충이 나중에 대체 식품이 될 거다 라는 말을 종종 듣기는 하는데 난 그런 미래라면
미래 먹거리다라고 하는데 난 그런 미래라면 그거는 사실상 매드맥스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자, 신청해 주신 다니엘 존스턴의 On Angel Cry 듣겠습니다. 다니엘 존스턴의 On Angel Cry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사연 낭독이 됐지만 망한 사랑 사연이라 수치스러워 제 사연은 못 듣고 제 신청곡만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닌 괴인 사연으로 제 대학교 동창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인 이야기네요. 성이 신씨로 신괴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때는 2013년 대학교 입학 당시 모든 아이가 자신과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팸을 형성하는 도원결이 공개 모집 시절에 친해진 신괴인과 저, 그리고 쩌리들은 잘 맞는 성격과 비슷한 개그 코드로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단지 신괴인과 일반인이 식습관이 조금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신괴인은 탄산을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도 탄산 싫어하는데? 라는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사건은 저희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세카이아 숲 같은 곳에 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점심에 짠 우동을 먹어서 그런지 사막에 있는 것처럼 갈증이 났습니다. 또 하필 물이 없던 저는 신괴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메타세카이어 숲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괴인, 마실 것 좀 있냐? 콜라 있어. 마실래? 뭔가 이상했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신괴인은 탄산을 극도로 싫어하는 탄산 혐오자 수준이었기에 아니 왜 콜라가 여기 있어?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갈증이 너무 났던 저는 그 콜라를 마셔버렸습니다. 시원하지만 탄산은 없는 진짜 맛없는 콜라였습니다. 그리고 갈증이 심했던 저는 그 콜라를 어쩔 수 없이 반 정도 마시고 신괴인에게 돌려주는데 기대에 찬 표정 아시나요? 탄산 다 빠진 콜라에 대한 소감을 말해주길 원하는 그런 표정. 전 신괴인에게 콜라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더럽게 맛없네. 그 순간 실망에 찬 신괴인은 다신 안 줄 거라며 씩씩거렸습니다. 전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저 콜라에 숨겨진 비밀을. 그 친구는 지방 사람이라 서울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게 되면서 그 친구의 광기를 보고 말았습니다. 신괴인의 자취방 컴퓨터 책상 위에 뚜껑이 열린 1.5리터 콜라가 있었습니다. 전 그걸 보자마자 아니 탄산 다 빠지게 뚜껑을 왜 열어놨어? 라며 황급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신괴인이 기겁을 하면서 그걸 왜 닫냐고 다시 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신괴인은 탄산만 싫어할 뿐 콜라는 좋아하는 미친놈이었습니다. 해서 콜라를 사면 뚜껑을 열어 반나절 정도 방치해 탄산을 날리고 냉장고에 넣는 미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 여행 당시 자기가 먹을 콜라를 사 숙소에서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콜라 시럽 사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콜라 시럽과 코카콜라는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음료입니다. 맛이 달라요. 암튼 그래요. 그 이후 신괴인은 저희가 단체로 여행을 가면 바베큐 할 때 먹기 위해 산 콜라 1.5리터 등 탄산음료를 저희가 안 보는 사이 뚜껑을 열어두는 미친 짓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그때 저흰 탄산이 다 빠진 탄산음료를 먹으면서 미친 듯이 욕을 몇 번 했지만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젠 동창들끼리 글램핑이나 당일치기로 놀러가면 저흰 건강하게 오렌지 주스만 마십니다. 오렌지 주스 먹고 오늘도 다들 건강하세요. 신청곡은 드라이브 할 때 즐겨 듣는 노래 중 하나 사카잔의 We the One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탄산이 빠진 콜라.
무슨 맛이지 이게? 무슨 맛이에요? 탄산이 빠진 콜라라. 이게 무슨 맛일까? 자, 하나 더 사연 읽어드리고 신청곡 2개를 연속으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어린 시절 기억이 잘 안 나는 저에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어린이 괴인이 있습니다. 저는 5살쯤 동네에 있는 큰 교회 유치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날은 간식으로 수박이 나왔었습니다. 다들 올망졸망 줄 서서 일회용 접시를 받고 그 위에 세모난 수박을 한 조각씩 배씩 받았습니다. 그 후 각자 자리로 돌아가 맛있게 수박을 먹었더랬죠. 다 먹은 친구들은 다시 줄을 서서 접시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아이들이 수박 껍질과 씨가 있는 접시를 양손으로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줄 서 있는 동안 심심했던 저는 뒤를 쓱 돌아보았고 제 뒤에는 깨끗한 빈 접시를 든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접시를 바라보며 너는 왜 아무것도 없어? 라고 물었고 그 친구는 다 먹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저는 줄무늬 수박 껍질을 먹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박 껍질의 연한 초록색 부분을 먹는 사람은 있어도 겉에 줄무늬 부분까지 먹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난 바깥쪽 부분은 먹어볼 생각을 못했는데 그걸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하얀 속 부분은 그걸로 뭐 김치도 담그고 그랬던 거는 기억이 나거든. 그 하얀 부분으로 약간 담글 수 있어요. 김치 비슷하게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근데 초록색 부분은 아 그래요? 아니 채팅창에 다 드신다는 분이 종종 계시네요. 무슨 맛입니까? 쓰지 않아요? 왠지 쓸 것 같은데. 하긴 또 이제 과일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진짜 영양은 껍질에 다 있다고, 껍질째 먹어야 된다고, 뭐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아니 그래서 귤 껍질을 통째로 먹는 친구는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금귤은 통째로 먹잖아요. 이제 우리가 낑깡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근데 그냥 귤도 껍질째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저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수박 껍질은 쉽지 않네요. 신청곡은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 틀어주셨고, 이게 아마 여름 끝자락, 여름에 온 사연들이어서 이 여름 노래들입니다. 자, 오늘 아마 장마를 끝으로 이제 여름이 갈 것 같은데 마침 잘 됐네요. 사카잔의 위더 원하고 방금 그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였습니다. 한국말인데 일본어로 들리는 듯한 마법의 노래네요. 뭔가 되게 청춘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 같지 않습니까? 엄청 경쾌하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일을 하는데요. 따로 작업실은 없어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침대의 유혹이 강해져 적당한 카페에서 빡 집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적당히 널찍하지만 사람의 분포도는 낮고 바깥 풍경이 잘 보이면서 의자는 너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적합한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 핑계로 이것저것 다니며 기분이 환기되고 집중도 더 잘 되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발견한 카페가 제가 원하는 요소를 고루 갖춘 이른바 육각형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카페에 늘 앉는 그 자리에서 작업을 쭉 이어오고 있었어요. 짧지 않은 시간 머무르다 보면 카페에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더군요. 그것도 나름의 재미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제가 그 카페 그 자리에서 목격한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집중해서 노트북에 글자를 써 내려가던 중 무심결에 고개를 들어 제가 앉은 자리에 대각선 앞쪽 테이블에 앉은 사람에게 시선이 닿았습니다. 저희 시야엔 그의 뒷모습이 훤히 들어왔으나 아마도 그는 후방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깔끔한 스프라이트 반팔티에
짙은 갈색 여름 슬랙스, 단정한 가죽 로퍼를 신고 있던 나름 단정하고 옷을 잘 입은 그 남자분은 마침 카페에서 흐르고 있는 빠른 템포의 재즈팝에 맞춰 미친 듯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혼을 다해 음악에 몰입한 열정적인 드러머 같았습니다. 아니면 모종의 이유로 젊을 적 드러머의 꿈을 포기한 공대 박사님의 은밀한 취미의 현장 같았달까요? 그는 음악에 흠뻑 취해 자신의 양손에 드럼스틱을 쥔 듯 허공을 두들겨댔고 절정에 이르기까지 고개와 두 발을 포함한 그의 온몸은 오직 음악과 나 둘만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곧 음악이 끝이 났고 그의 에어 드럼쇼도 막을 내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의 쇼를 직관해버려 박수라도 쳐야 할 것 같았지만 그러면 정말 저분은 이불킥 하겠지 싶어서 저도 제 할 일에 다시 집중하려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뒤에 누가 있는 줄은 몰랐겠지. 내가 여기서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할까. 저는 잠자코 제 자리에 있었는데 머지않아 그의 일행이 나타나 그의 맞은편에 앉더군요. 그의 지난 열정적인 쇼는 깨어버린 꿈처럼 잊은 채 뭔가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제가 타닥거리며 타자를 치고 있는데 그는 그제야 뒤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며 제 쪽을 슬쩍 두어 번 보더군요. 저의 존재를 깨닫고 대놓고 놀랬다기보다는 속으로 아차 싶은데 겉으로 태연한 척하는, 그러나 사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런 어떤 암묵적 이해가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직관해버린 한 남자의 에어드럼쇼. 이것은 괴인 사연일까요? 이불킥 사연일까요? 드럼에 심취했을 때 모습만 생각하면 진짜 괴인 같았는데 아마 제 존재를 알았다면 펼쳐지지도 않았을 쇼였을 터라 그분 입장에선 이불킥 같기도 하네요. 밖에서 내적 흥에 지나치게 심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다짐을 한 하루였습니다. 신청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저도 보고 싶네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모종의 이유로 젊을 적 드러머의 꿈을 포기한 공대 박사님의 은밀한 취미 같다는 부분을 읽고 제가 최근에 본 다른 글이 생각이 났는데 그냥 페이스북에서 본 글이에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랙메탈 밴드는 아예 없을 것 같은 중국에서 1998년에 결성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주리아케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의 중국어 명칭은 장시호라고 하는데 이제 한자로는 장시호, 그러니까 시체가 매장된 호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블랙메탈 밴드 이름으로는 제격이죠. 그 중국 전국 시대 초나라의 시인 굴원이 돌덩이를 품고 강에 투신한 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98년에 그 산둥성에서 2인조로 시작을 했대요. 한 명은 이름이 블러드씨고 한 명은 블러드 파이어예요. 그러니까 피의 바다, 피의 불꽃. 그래서 이제 2004년에 세 번째 멤버 데드 스피어를 영입해서 그 3인조 밴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제일 오래된 블랙 메탈 밴드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9장의 앨범을 발매를 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핀란드에도 초청이 되고 처음으로 유럽 공연까지 하고 이제 프랑스 레이블하고도 계약을 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블랙 메탈 밴드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근데 공연에서는 그 검은색 중국 전통 옷에 그 챙이 넓은 대나무 삿갓이나 밀짚 모자를 착용해서 얼굴은 또 이렇게 천으로 가려가지고 아예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비주의 컨셉 때문에 멤버의 정체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8월 29일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로 리드싱어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졌는데 세상에 말이죠. 주인공은 리우 야오라는 41살의 남자인데
그 중국 명문대학교 산둥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였던 거예요. 그 지금까지 80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그 중에 14편은 유명한 과학저널에도 게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 특허도 다수 보유한 촉망받는 교수가 낮에는 신소재를 연구하고 밤에는 블랙메탈 밴드 리드 보컬로 이중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밴드가 활동이 뜸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시기에서 이 교수님이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가지고 뜸했던 거였음. 이 교수의 정체가 밝혀지자 교수 밑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려는 학생들은 자기가 속한 밴드 연주 영상을 지원서에 첨부를 해서 이제 내기 시작했대요. 대학원생들이. 웃기죠. 근데 되게 재밌는 댓글이 여기 있었는데 이 글에 야, 낮에는 메탈을 연구하고 밤에는 메탈을 연주하시네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신소재 그 연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곡 일단 사연자분께서 신청해 주신 그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도 듣고 이 주리아케 노래도 한번 데스메탈이지만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리아케의 이블 스피릿 노래 제목이 악령이네요. 악령. 어휴, 그 댓글창에 지금 연구하다가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다고. 와, 대단한데요. 근데 뭔가 그 제가 사진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되게 동양적인 느낌이 엄청 물씬 풍겨요. 그 약간 무림 고수들이 쓰고 있는 그 무협지에 나오는 검은 삿갓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기 기타를 연주하면서 이제 연주를 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기괴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뭔가. 아니, 나 이런 모습은 처음 봐가지고, 제가 검색하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사진을 좀 띄워드리면은, 뭔가 흑백 사진이 꽤 많은 편인데, 약간 뭐 이런 느낌? 아니, 상당히 멋있는데요? 뭔가 느낌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노래들을 더 찾아보고, 더 기회가 되면 교수님 논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멋있는데? 자, 놀랍게도 말이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보다 좀 일찍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뭔가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아쉽게도 조금 일찍 끝내야 될 것 같고, 괴인 사연들 중에 그 아쉽게도 실리지 못한,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사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괴인 사연에서 소개를 못 해드리는 비율이 많은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괴인의 기준이 앞에 괄호가 있고요. 유쾌한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유쾌한 괴인. 진짜 하드코어하고 이상한 사람 사연은 소개를 하면은 그냥 듣는 사람도 불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항상 괄호로 유쾌한이 붙어 있다는, 무해한, 유쾌한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 주시고요. 사연을 보내주실 때. 그래서 이것이 마치 어떤 고발장처럼 보이지 않도록 고발장으로 여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줬다. 이런 글들은 소개를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괴인들 사연은 언제든지 이제 환영이라는 거, 앞에 괄호가 있고 유쾌한, 무해한, 진짜 웃긴,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번 주 장마 끝나면 다음 주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 막 일산은 최저온도 12도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가 혹시라도 음악을 틀게 되면은 꼭 이 노래를 틀어라 라고 이제 저한테 주문을 한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 곡은 하현상의 시간과 흔적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이 빛나는 밤 주펄이었습니다.